전경윤의 뉴스 이노베이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월요일 BBS 불교방송의 전경윤의 뉴스 이노베이션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의사들의 집단 휴진 소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 취재 기자들과 함께 이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뉴스 브리핑에 이어서 전영신, 권금주, 김봉래 기자가 준비한 아이템들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월요일 뉴스 이노베이션 출발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박관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중증 진료라든지 응급 진료를 제외하고 일반 진료나 수술을 무기한 중단했죠, 오늘부터? 네, 그렇습니다. 당초 무기한 전면 휴진한다고 선언했습니다마는 실제 전면 휴진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암센터나 갑상선 센터 또 혈액암 센터 등 일부 진료센터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의사도 없었고 환자도 없었습니다. 실제 수술실 가동률 약 2배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공의 사직 이후 63%에서 34%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늘 무기한 전면 휴진 첫날입니다마는 완전히 문을 닫은 진료 과목은 아직까지는 없고 응급실, 중환자실은 말씀한 바와 같이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대한의사협회도 내일 집단 휴진한다고 했고요. 자, 이런 초강경 투쟁에 대해 정부는 이 무기한 휴진을 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먼저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사업자 단체인 의사협회가 개별 사업자인 개원 의원들에 대해서 담합행위를 동원했다는 판단입니다. 네. 의사협회 등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할 경우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데 2000년 의학 분업 사태 때 또 2014년 원격 의료 반대 집단 휴진 당시에도 사업자 단체 금지 조항을 적용해서 시정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앵커가 방금 언급한 것 같이 보건복지부 의과대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등으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인데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제 이혼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태원 회장이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항소심에 대해서. 네, 서울고등법원 가사 2부가 담당 재판부인데요. 오늘 판결문 경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제 최 회장 측의 주장을 같이 1988년 주식가액의 평가 주당 100원에서 그 10배인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판결문을 수정한 것입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밝히면서 주문까지는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판례를 보면은 판결 경정 즉 변경 수정 사항인데요.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판결의 표시사항의 기재 잘못, 계산 착오 등을 고치거나 보충하는데 다만 법원이 판단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은 경정 대상이 아닙니다. 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제 국가 수준 학업 선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잖아요. 네. 근데 수학 과목의 학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2017년 이후 최고치인데요. 수학 기초학력 미달인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작년이죠. 고교 2학년 학생 비율이 국가 학업 성취도 평가 표본 집단 평가로 전환된 이후 6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수학 과목의 기초 미달 비율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고2 국어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과 같이 기초 미달 비율이 2017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는데 최근 5년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표집 평가 특성상 오차 구간이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제외하면 과거 자료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박관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 want to break free. I want to break free.
예, 다음 순서는 친절한 외통수 시간입니다. 전영신 외교통일 전문기자군요. 전영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일정이 지금 혹시 나왔습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 측 지금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네. 러시아 측이 방북 사실은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러시아 대외정보국장이 푸틴 방북이 좋은 결과를 낼 거다라면서 이제 방북 사실은 공식화했는데 네. 근데 일정까지는 아직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아마 내일이 가장 좀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19일에서 20일 베트남 초청을 받아서 베트남을 방문하는데요. 이에 앞서서 북한을 방문한다면 내일부터 모레가 될 수밖에 없겠죠. 보통 이제 북러 이런 정상 간의 만남은 임박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2019년 6월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방북 당시에 중국하고 북한이 동시에 방북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방북 3일 전이었고요. 작년 9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는 출발한 다음에 그렇죠. 곧 만날 거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내일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도 중국 갈 때 보면 기차 타고 가고 있는데 그때 발표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번에 역대 최고 수준의 의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건 푸틴 방북이 2000년대 들어 처음이지만 그동안 고위급 교류는 활발했고 정상회담은 24년 만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 간의 그러니까 조선과 소련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이 있었다가 소련이 망하면서 이게 폐기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2000년에 새로 맺은 조약 형식은 이제 군사 협력 부분이 많이 좀 완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층 강화된 새로운 조약, 군사 동맹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유사시에 자동 개입.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발발될 경우에는 이제 자동적으로 군사를 파병해 그 전쟁에 참전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을 명문화하거나 또 푸틴이 최근에 그 우방국의 미사일 배치 이 얘기를 자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김정은 위원장하고 논의해서 담으려 할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북한이 이제 유사시에 자동 개입 이 조약에 합의를 할 것인가 이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의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북한이 참전을 해야 되는데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선택을 하겠느냐 이렇게 회의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참전은 아니더라도 지금 나오는 얘기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이 재래식 무기를 많이 지금 지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신원식 국방장관이 블룸버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을 그 러시아에 대량으로 지원, 그러니까 약 480만 개를 컨테이너를 통해서 반출을 한 걸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이번 방북을 통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또 이런 어떤 포탄 지원을 더 요청을 할 걸로 우리 군사당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지만 푸틴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푸틴이 러시아죠. 북한하고 이제 가까워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최근에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라는 메시지를 냈어요.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비우호 국가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긍정 메시지는 좀 의외로 받아들여졌는데 왜 이 발언이 나왔을까를 분석을 해 본다면 이 발언 전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지 않을 걸로 믿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방이 지금 에이테금스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걸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와중에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좀 유화적인 발언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간접 지원하고 있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푸틴의 이 같은 유화적인 발언은 우리에게 살상용 무기 지원하지 마라. 지금처럼만 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 예. 한러 관계 정상화는 우리 정부에 달려 있다. 한국 정부에 달려 있다. 이 얘기를 한 거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서방 국가들은 북중러라 그러죠.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경고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예, 최근에 이태리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잖아요.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를 받지 못해서 좀 진보 언론들이 섭섭하네요. 비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간 게 잘 된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자회의에서 중요한 거는 이 정상들이 공동으로 내놓는 성명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중국에 대한 이 서방 정상들의 불만과 경고가 상당했습니다. 러시아 군수 사업을 중국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하면 제재하겠다. 이런 경고의 내용을 G7 공동 성명에 담았고요. 북한에 대해서도 러시아와 군사협력은 안 된다. 규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미국은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견제는 더 강화할 걸로 전망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는 이런 회의 자리에 우리나라가 자칫 굳이 갔었다면 좀 곤란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 간 게 잘 됐다. 이런 평가입니다. 푸틴이 이제 내일부터 만약 간단 말이죠. 그 시점에 우리나라는 한중 외교안보 전략 대화가 열리게 돼 있는데 중국이 지금 심기가 많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중국이요? 러시아랑 북한이 가까워지면 심기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일단 한중 외교안보 전략 대화는 9년 만에 개최가 되는 거예요. 한일중 정상회의 후속 성격으로 국방 외교와 같이 2+2 회담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측 김홍균 외교 1차관이 수석 대표고 중국 측에서는 순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이 또 수석 대표로 오게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양자 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 국제 정세 이런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고요. 이번 대화를 통해서 일단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는 좀 개선된 흐름을 보이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중국이 왜 이렇게 하느냐. 뭐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밀착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미국이 갈수록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이번 G7 회의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서방의 견제가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북중러 3자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한중일 공조를 강화해서 미국을 견제하는 게 지금으로선 더 전략적인 득이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그 북러 정상회담 나오면 중국이 뭐 어떤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근데 러시아와 밀착하는 북한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북한이 말이죠. 지금 오물풍선 같은 거는 최근에 약간 안 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와도 선을 긋는 듯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네, 지금 북한이 군사 분계성 북측에 장벽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을 연상케 하는 그런 거고 얼마 전에 이제 북한 측에서 군사 분계선 아래로 몇몇 사람들이 내려왔다가 우리 측 경고 사격 받고 다시 올라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장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공사하다가? 일인 걸로 이제 추측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남북 2개 국가론, 적대 국가론을 얘기했잖아요. 또 그 이후에 이제 오물풍선 이런 장벽 설치 이런 부분들 이 동향으로 볼 때 우리나라와 절연하겠다, 남측과 절연하겠다 이런 의지가 읽히는 대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의 대북 정책 어떻게 가야 할지 이거 참 관심인데요. 윤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 어떤 통일 담론을 담을지 아직 멀었는데 말이죠. 최대의 관심사예요. 아직 멀었어요. 근데.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참 뭐 수백 차례 강조를 했는데 통일이 아닌 평화만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비판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 8.15 경축사에서는 이 평화적 통일이란 말이 그러니까 통일이 들어가는 부분이 강조될 걸로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어떤 북한 정책에 있어서 유화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우리가 자체적인 국력, 군사력을 강화해야 된다. 자강론을 강조해 왔잖아요. 그래서 통일을 위한 힘 이걸 강조하는 이 정도의 키워드가 담기게 될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경색 국면을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대북 정책의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내년에 뭔가 새로운 대북 사업을 할 거라는 구상이 대통령실 안에 지금 있는 걸로 파악이 됐어요. 예를 들면 북한 여성들이 상당히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진 생리대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북한 주민들 위한 상수도 건설 사업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상수도를 깔아준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제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 이걸 해제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이를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것까지도 고려의 범주에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친절한 외통수에 다다르는 친절한 외통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전영신 기자였습니다. She's so persuasive.
She's so persuasive, she's so flirtatious. 네, 뉴스 이노베이션 다음 순서입니다. 자파 상정 순서인데요. 권금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어떤 소식입니까? 제가 먼저 소식을 좀 전하기 전에 정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주 불교무용대전 시상식이 7월 3일이라고 제가 그랬었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7월 6일 토요일에 경연 시상식이 열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식을 전한 후에 이제 대표님께서 공연이 다 매진됐다고 반가운 소식을 주셨습니다만 그래요? 제가 경연 시상식 날짜를 좀 잘못 전해드렸습니다. 7월 6일 토요일 해와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립니다. 대학로. 네. 그렇죠? 자, 이 앞으로 주의 바랍니다. 예, 날짜 같은 거 잘 주의하시고. 자, 이번에 근데 뭐 한다고요? 오늘 주제는? 그렇죠. 분위기를 네. 바꿔서 이번 주에는 제가 잊혀지면 안 될 인물들을 좀 조명을 해봤습니다. 예, 잊혀지면 안 될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6월이면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길 가다가도 현수막에서 이 단어를 굉장히 자주 볼 수 있고요. 예. 관련해서 강연 주제들도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예. 하지만 조금 더 오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기틀을 잡아준 이 역사 속 인물들의 업적을 또 정리하고 알리는 일을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한국승가연구소와 한국학중앙연구소 등이 함께 비구니 스님들의 업적을 이제 사전으로 편찬하고 예. 빅데이터화했습니다. 그 그렇군요. 가운데에서 항일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비구니 스님들의 업적이 포함이 됐어요. 예, 그렇군요. 한국 비구니 승가연구소예요. 한국 승가연구소가 아니고 비구 스님들의 업적은 많이 아는데 비구니 스님들의 업적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비구 스님들은 우리가 항일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스님이면 한용운 시인 많이 기억합니다. 만해 한용운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예. 항일 단체 신간의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구 스님 외에도 드러나진 않았지만 열성적으로 아주 항일 운동에 힘을 보탰던 비구니 스님들의 업적이 이번 사전 편찬 과정에서 많이 알려졌고요. 예. 또 대표적으로 제주 복려관 스님과 상근 스님 등의 이야기가 그 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비구니 인물 사전이 편찬됐잖아요.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돼서 포털에서 클릭만 하면 다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한 스님이 복려관 스님인데 제주 불교에 있어서 그 복려관 스님은 정말 빼놓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 1909년이죠. 당시 사찰에 숨어들었던 항일 인사가 참사를 당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지키면서 항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은신처 역할을 한 사찰 법정사를 1911년에 창건하게 됩니다. 이후 항일 자금을 조달하고 인사들을 키우면서 항일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이죠. 그렇죠. 복려관 스님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상근 스님이라고 있는데 금강산에 있는 사찰에 계셨는데 네, 저는 맞습니다. 이분은 어머니와 그 여동생인가요? 하여튼 세 모녀가 다 같이 출가한 그런 스님인데 비구니 스님입니다. 물론.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일가가 출가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상근 스님은 다만 이 독립운동사에 있어서는 활동에 비해서는 그 일화가 기록을 통해서는 많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예. 1919년 3.1 독립운동 후에 한용운, 백용성 등을 비롯해서 이 항일 운동에 뛰어들었던 여러 스님과 독립 인사들의 운동을 뒷받침하는 아주 큰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 어머니가 창수 스님입니다. 저도 그것도 제가 조사했습니다. 따로. 네. 그리고 말이죠. 이런 지금 얘기한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뮤지컬로 제작이 됐나요? 맞습니다. 이 스님들의 출가부터 항일 운동사까지 뮤지컬 배우들이 직접 노래와 연기로 선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선조의 아픈 역사와 굴곡을 표현하다 보니 배우들은 좀 몸과 마음가짐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고 다들 말을 하셨는데요. 네. 제가 공연을 직접 봤는데 실제로 아주 다채롭게 격정적인 장면을 다양하게 연기를 하셨는데 이 공연을 기획한 극단 야성의 이진구 대표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죠. 배우들에게 제가 첫날 연습할 때부터 우리 다 같이 21배, 21배를 매일 하자고 했어요. 아무래도 스님의 역을 한다면
스님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수행이고 기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뮤지컬의 아주 슬픈 장면에서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히 부르는 대목이 있는데 배우들이 내 안에 부처님, 내 안에 관세음보살님을 있는 그대로 끄집어내는 그만이기에 그 자체가 환희심을 내 부르는 게 맞다고 배우가 잘해줬고 스님들께서는 나중에 공연 후에 불교의 어떤 내면적인 것도 잘 표현했어요. 예, 지금 이제 야성, 극단 야성이죠. 이진구 감독 얘기 들어봤습니다만 지금 그 뮤지컬 있잖아요. 복료관 스님이나 상근 스님을 소재로 한 주제로 한 뮤지컬이 나오기까지 이 발굴하신 분들의 노력이 참 큰 역할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많이 조명되지 않은 이야기들이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듯이 비구 스님들에 비해서는 역사적인 사료도 풍부하지 않고요. 또 자료가 있어도 이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근데 역시나 여성들이 또 해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호암미술관 그 전시 소개하면서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이라는 전시를 소개하면서도 했어요. 불교 미술 제작과 후원을 했던 이 여성들을 소개하면서 말을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또 한 번 이 비구니 스님들 여성들의 위대함을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한국 이 비구니 승가 연구소 소장 비구니 수경 스님은 이 역사 발굴 과정을 이제 도맡았습니다. 선배 비구니 스님들로부터 복려관 스님을 비롯해서 이 스님들의 업적이 담긴 낡은 책 몇 권을 받아들고서는 그때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이나 학계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전산화에 매진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 조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이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을 발굴을 해서 이번에 아카이브를 구축했다는 얘기인데 시작은 책 몇 권에서 시작했다. 맞습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작업들을 통해서 무려 343명의 비구니 스님의 업적이 데이터화됐습니다. 뮤지컬과 같은 콘텐츠로도 또 탄생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발굴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수경 스님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죠. 개개인의 기록이 자세하지 않아서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비구니 스님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치열하게 수행하고 현실을 외면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343명의 스님 외에도 기록에 남겨야 할 스님들을 업로드하고 매년 훌륭한 비구니 스님들을 세상에 알리는 일환으로서 뮤지컬이나 학술대회 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구니 스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클릭 한 번으로 한국 비구니 스님들의 생애와 활동 비구니 인문사전이라 검색하면 돼요. 맞습니다. 자, 앞으로 더 많은 또 비구니 스님들 이야기 나오겠죠? 네, 훈민정음 보급에 앞장섰던 그 조선 초 비구니 스님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아주 그 담겨진 이야기들이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합니다. 우리 불교를 넘어서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으로서 이 이야기들이 공연이나 책으로 좀 더 다양하게 알려지고 다뤄졌으면 하는 바람이죠. 네, 알겠습니다. 권금주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화청학동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좋은 말, 평화로운 말로 소통하는 기술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요즘 국회 맨날 싸우고 여야가 우리가 이 대화법이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 토론 문화도 잘 안 돼 있고 김봉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대화할 기술이 좀 부족해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비폭력 대화라는 게 있죠, 사실. Non-violent communication, 영어 머리 글자를 써서 NVC라고도 하는데. 미국 출신의 임상 심리학 박사죠. 마샬 로젠버그 1934년생이신데 이분이 1960년대에 창안을 해가지고 본격 보급하기 시작한 대화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NBC 교육이 전 세계 한 70여 개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NYC가 아니고 MVC인데요. 그러니까 정확히 NVC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소개됐습니까? 2003년에 그 캐더린 한이라고 한국 NBC 대표를 맡으신 분인데 지금은 이제 출판사 대표신데 이분이 2003년에 소개를 했고요. 2006년에 한국 NBC 센터를 세워서 이것을 알리는데 아주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하의 교육원까지 둬가지고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 비폭력 대화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마셜 로전버그의 책이죠. Non-Violent Communication, 우리말로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책을 2004년에 번역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예. 비폭력 하면은 간디가 좀 떠오르는데 NVC가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맞췄습니다. 인도의 성자로까지 불렸던 분이죠. 간디. 이분의 이 아힘사 사상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건데 아힘사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불교의 자비와 통하는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것이 non-violent communication이 compassionate communication, 자비로운 대화, 또 language of life, 삶의 언어, 생명의 언어라고도 불리는 것처럼 이 불교하고도 아주 이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유를 드는 것이 이제 기린식 대화와 자칼식 대화가 있는데 자칼은 공격적이죠. 자기 목표를 위해서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화법이라고 한다면은 기린은 이제 키가 크지 않습니까? 멀리 보면서 좌우를 살펴보면서 또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대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캐더린 한 한국 NBC 출판사 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영어로 제일 가까운 말이 그것밖에 없어요. non-violent. 그래갖고 이제 마셜 스님은 그 간디의 그 아힘사 정신을 일상생활에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대화 방법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폭력 대화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말을 할 때 소통을 잘하려면은 이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된 기제를 잘 알고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기제, 상대방의 상처 안 주는 방법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네, 뭐 관찰, 느낌, 욕구, 제한. 관찰, 느낌, 욕구, 제한. 요거를 잘 알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설명을 드리자면은 관찰은 누가 말을 하거나 또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잘 알아차리는 거죠. 관찰하고. 아,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 사람이 무슨 의도가 있구나. 아니 의도 전에 정확하게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나 편견을 섞지 않고 이게 중립적인 관찰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느낌, 느낌을 파악하는 거예요. 느낌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너 때문에 속상해가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 때문에 속상해가 아니라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속상해. 이런 이제 자기 느낌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상대에게 그 느낌의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느낌은 자기 느낌을 잘 관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질 때는 뭔가 내면에 욕구가 있어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캐더린 한 대표 얘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어떤 때는 자동차를 타면은 앞에 계기판이 있잖아요. 계기판이 동그란 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계기판은 차 안에 있는 그것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메시지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 오일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오일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오일을 넣어라. 이 메시지거든요. 근데 좋지 않은 느낌이라고 무시하고 차를 자꾸 몰고 가면 무슨 일이 생겨요? 큰일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느낌을 거의 환영을 하고 그래 이 느낌은 지금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그러는 거지? 오히려 어떤 때는 말을 해요. 나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조금 쉬워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제안인데 우리나라는 눈치 문화가 너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자기 의사 표시를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또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욕구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억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욕구에 기반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대신 명령조가 아니라 이거 해가 아니라 이것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해줄 수 있겠어라고 이렇게 부탁조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강요하거나 그러지 말고요. 그렇죠. 자칼식이 아닌 기린식이죠. 부탁을 하자 이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구가 충족됐거나 안 됐거나는 느낌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고. 네. 지금 듣고 보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이 비폭력 대화에서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이제 솔직함인데 이 솔직함은 불교에서도 수행을 할 때 이 직심 고들직자를 써서 직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말을 할 때 뭐 핑계 대거나 뭐 둘려대거나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할 얘기는 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쉽진 않아요.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쁠 때 그것을 상대방 탓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말을 들을 때 그러한 당신의 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런 말을 들을 때 내 느낌이 이래라고 표현한 거기 때문에 내 느낌을 얘기한 거죠. 느낌을 얘기하는데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뭐 전혀 관계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또한 뭐 상대방이 노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거절을 할 때 그냥 무조건 노라고 듣지 않고 그 사람의 노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의도 그거를 이제 우리는 찾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예수는 무엇인가? 이걸 이제 그 너머를 볼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상대를 미워하거나 어떤 또 이런 그 감정의 찌꺼기가 남지 않는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없는데 한 말씀만 해주시죠. 앞으로 그러면 싸움이나 시비가 생기는 게 줄어들 수 있는 대화법입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의견이 다를수록 해야 되는 것이 이 MBC고요. MBC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또 돌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수행과 또 연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상 수행과 관련된 부분은 이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알겠습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봉래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오영애 캐스터. 네, 내일 전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오늘보다 1도에서 많게는 8도까지 오르겠고요. 특히 오늘 30도를 밑돌았던 남부지방의 낮 기온이 오늘보다 5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한 주 평년 기온은 웃돌겠고 수요일까지 계속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여 내일 오전 10시르기에 경기 남부와 전남 동부, 경상권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부산 20도, 강릉 24도 예상됩니다. 되고 낮 기온은 서울과 원주, 강릉 32도, 청주와 남원은 33도, 순천과 창원은 3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33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이 예상돼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전국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전라권과 제주, 경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 서해안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입니다. 어느새 마약은 우리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에 대한 고민, 이제 1342가 함께합니다. 누구나 비밀을 보장받으며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 걸음만 용기 내어 1342로 전화주세요. 1342 용기 한걸음 센터가 24시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합니다. 기후환경 위기극복 불자행동 마음청정 지구청정 캠페인.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존귀하다 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지구를 구하는 세 번째 실천, 살림. 모든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이 시대 방생을 실천하겠습니다. 사찰을 중심으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며 풍요로운 자연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땅 지역 농산물을 애용하며 우리의 농업을 지키겠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보다 생태계 보존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살리면 우리를 살린다. 이 캠페인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입니다.
승보 공양은 무량한 복전이며 스님들을 모시는 불자들의 진정한 자비 실천으로 스님들의 수행과 전법 활동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승보 공양 동참은 한 통화에 5,000원 후원으로 ARS 060-700-1077 060-700-1077번이나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복지회 서울전화 2011-1600번 2011-16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우리 불교의 오랜 전통 승보 공양,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지 넉 달째고요. 이번에는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휴진에 나섰습니다. 그나마 중증 그리고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는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 아픈 환자를 외면해도 되는 규정 이런 건 없습니다. 자, 빨리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뉴스 이노베이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